퇴계 선생의 삶과 그 관점 내지 사상을 재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부부 사이의 상경여빈적 친밀성, 퇴계의 여성 및 처가에 대한 애착과 존중, 일가 친족들에 대한 구제 활동과 건강의 처방, 조선 교육에 대한 선구적인 통찰과 실천 등에 대해 퇴계 선생님이 그 편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셨는데 이를 가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의 관점 내지 사상이 사회학적 측면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이번 이 발표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탐색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가치, 밸류, 가치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사랑하고 아끼던 안도, 손자, 제가 여기서는 이제 그 다 존칭에 그걸 제가 빼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안도 장손자, 안도 부부, 안도가 초례를 치는 뒷날 보낸 편지가 여러분들 자료에 그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자료에 30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퇴계 선생께서는 부부 간의 그 공경,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시지만은 공경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복의 근원이 부부에게 있다고 하는 이 중용의 저자의 그런 관점을 수용하시고, 또 조단이라고 하는 동양 철학적 개념을 이렇게 수용하시면서 만복의 근원이 부부에게 있고 그 인간의 출발이 부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사실은 탓한다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그 편지가 있고, 또 자료집에 여러분들 32쪽 또 33, 34쪽에 이렇게 이제 그걸 보시면 그 제자 이하명, 순천에 저기 전라도 순천에서 올라왔던 그 제자 이하명이라고 하는 산천제 이하명에게 이렇게 보낸 그 부부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고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중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 편지를 뜯어봐라 하면서 주신 편지가 상당히 장문의 편지가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인 부부의 도리를 얘기하시고, 이게 인륜의 근본이고, 그래서 부부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고서는 자네나 나나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다. 부부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고 또 조화롭게 화목하지 않고 무슨 학문이냐, 이런 말씀을 직접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하명은 이 제자는 자기 스승의 편지를 읽고 깊은 깨우침을 깨닫고 자기 부인하고 이제 그런 부부의 정을 이제 회복해가지고 나중에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하명의 부인이 퇴계 선생께서 70년에 돌아가신 뒤에 3년 동안 심상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3년 복상하는 그게 이제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자기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의 권원으로서의 퇴계 선생을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부부 친밀성은 상호 공경함의 가치를 실천해야 된다. 여성이나 처가에 대한 우리 퇴계 선생님의 애착과 존중을 이렇게 이제 살펴볼 텐데요. 21세에 퇴계 선생님 21세에 김해 허씨부인과 결혼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3세 때에 장남 준을 보셨고, 그 다음에 27세에 둘째 차남 채를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때 김해 허씨 첫 번째 부인께서는 한 달 정도 채 안 돼가지고 채가 태어난 지 1527년도죠. 이 산통으로 이렇게 잘 견디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상을 치르는 30세 때 퇴계 선생님이 30세 때 이제 설악정 권질의 둘째 따님이신
권씨 부인과 이렇게 이제 다시 결혼을 하시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1546년 그 서울, 지금 여러분들 옛날 대법원 자리, 지금 서울 그 시립미술관이 되어 있는데 그 근처가 이제 아마 거기 권질 등 그분들 아마 집이 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주로 왔다 갔다 하시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7월 2일 날 1546년 7월 2일에 권씨 부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제 제가 잘못 그것을 돼 있는데 권씨 부인이 1546년 7월 2일 서소문에서 출산함에 작고하는데 이때 아이 또한 사산한다. 근데 이 사산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씨 부인이 그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냥 힘들어서 돌아가시고 아이는 태어납니다. 아이를 출산한 뒤에 아이가 출산하자마자 권씨 부인은 죽고 그 다음에 아이는 저도 이번에 이걸 좀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에 정확하게 며칠 뒤인지는 기록에 지금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며칠 생존하고 있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뒤에 가면은 태계 선생님께서 이제 그 위에 해자 그 형님이 편지에 답하는 데에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고 정말 하는 그 편지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아이가 그게 이제 사내 아이인지 딸 아이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있다가 이렇게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바로 잡겠습니다. 23세 때 장남 준이 태어났고 아이는 사산이 아니고 태어난 지 며칠 뒤에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 어령에 거기 첫 번째 부인의 그러니까 김해 허씨 부인의 허씨 부인이 원래 영주 그 푸실 초곡마을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원래 근거지는 경남 어령입니다. 어령 허찬 그 장인어른 이제 그래서 뒤에 그 자기 장인어른의 장경동 경북 영주의 장경동이 이제 좀 그 당시에 좀 재산이 좀 넉넉했던 편인데 그 외조부죠. 거기 태계 선생님 어머니의 외조부 춘천 박씨의 어떻든 간에 그 이제 여러분들 거기 그 어령에는 첫 번째 부인의 그 장인어른 그러니까 장인 태계 선생님이 35세 때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장 산소를 이장하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 준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37쪽과 자료집에 37, 3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 장인어른의 산소를 먼저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이장을 하고 둘째 아들 거기 어령으로 보냈던 둘째 아들은 결혼식을 하자마자 며칠 안 돼 돌아가시는데 채도 이제 거기 어령 근처에 외갓집이죠. 자기 외갓집 근처에 묻혔는데 사실은 상당히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비용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이 응달 그친 그 땅 응달 같은데 이렇게 묻었는데 태계 선생의 편지에는 처가 산소를 우선 처리하는 바람에 아들은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응달에 두는 그 애통함, 참척의 비통함도 있었는데 이제 그 자기 둘째 아들을 이장을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이장하고 싶은데 뭐 반장은 안동으로 도산으로 옮기는 것은 차치하고 그 어령 지역에 이장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라라고 준에게 장남에게 이 대목에서도 그 당시까지는 아주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윤순거가 그때 그 할 때 이제 그 덕곡서원, 덕곡서당으로도 남아 있고 그런데 그 상량문에 이렇게 지난번 우리 이광호 선생님께서 어령에 좀 다녀오셨다고 그러던데 거기 상량문에 여러분들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태계 선생님 직접 쓰신 석벽에 바위에 가래동천이라는 구절도 있고 생관 이실 거기 상량문 중에 이건 이제 요임금이 요순할 때 그 중국의 요임금께서 순임금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테스트해 본 결과 정말 이 사람이 다음 황제로 걸맞다.
그러면서 자기 두 딸을 이렇게 동시에 시집 보내면서 이제 사위를 삼지 않습니까? 맹자 만장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태계 선생, 그러니까 어령에 김해 허씨 집안에서 태계 선생을 이렇게 이제 사위로 삼은 것은 이 요임금이 순임금을 사위 삼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위대한 어떤 그 결혼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비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신 글이 39쪽에 있고, 두 번째 부인이 1546년에 서울 서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분상, 그때 이 태계 선생님은 도산에 내려와 계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 권질의 장례를 조금 더 새롭게 지내고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좀 일시적으로 도산에 내려와 계셨는데 편찮으셔가 병이 드셔가지고 서울로 다시 못 가시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이제 7월 2일 날 두 번째 권씨 부인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남 준과 차남 채를 직접 서울로 순서적으로 올라가서 모셔와라. 거기 그 이제 분상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그 운구 시신을 그 도산까지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기에 관한 편지들이 이제 여러 편 남아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이제 친모는 아니지만 친모상에 준하여 장례를 치러라. 그 다음에 그 분상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가례에 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엄수하되 이렇게 이제 뭐 곡하는 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이 정부인 친모에 준해서 이렇게 하도록 아주 엄중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그 두 아들은 그걸 받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때 특히 이제 큰 아들이 먼저 가고 둘째가 이제 채가 뒤에 출발하는데 이 채가 지나갈 때는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태계 선생님의 편지를 보면 이 채가 진짜 제대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불어난 한강, 남한강 물 등등에 빠져 죽은 건지. 그다음에 그때 46년도가 혹심한 더위, 엄청난 폭염과 그 물 난리에 이 둘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궁금하셔가지고 장남에게 그 애절한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이 두 아들도 진짜 그 목숨을 걸고 그 친모처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 서울에 가고 이렇게 이제 웅구에 내려오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거기 그 영지산 이 앞쪽에 양진항 건너편에 이제 백지산이라고 있습니다. 백지산은 이제 거기 기슭에 권씨 부인의 산소를 태계 선생께서 직접 그 장소 묘소를 위치를 정하시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시기 한 1년 동안 그 양진함에서 독서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집중적으로 늘 그 이렇게 쭉 책 보시다가 바라보면 그 백지산 기슭에 두 번째 권씨 부인이 이렇게 산수가 바라보이는. 그래서 저는 이 글에서 얼마나 태계 선생께서 정말 좀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보통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족하고 또 정신적으로 다소 미약한 그런 측면이 계셔가지고 태계 선생께서 이런 그 생애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고생하고 또는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또는 뭐 비난 내지 이렇게 비아냥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런 것을 일체 바깥으로 내색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부인을 부족했지만은 그분을 정말 공경하고 존중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단체나 이런데 또는 학생들에게 얘기하면 진짜 그랬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백지산의 그 부인의 무덤과 양진함 서실이 그런 이제 동서로 서로 이렇게 맞바라기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친밀성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첫 번째 부인과는 이 7년 정도 이렇게 사셨고 그 다음에 30세에서 또 4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16년을 이렇게 권씨 부인과는 사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마지막에 45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 그 자료집을 그냥 보시는 게 오히려 앞쪽은 글씨가 작고 하니까요. 45쪽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거기 그 밑에 3분의 2 지점에 인용돼 있잖아요. 황은 이 이태계 선생님입니다. 태어나면서 불행한 일이 많고 재앙과 환란이 매우 심해 아내가 죽은 지 며칠 만에 모자가 한꺼번에 요절하는 참상이 있었으니 이 구절이 바로 며칠 만에 모자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권씨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 젠더를 알 수 없는 그분이 이제 역사에 if가 없다고 하지만 이분이 좀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또 됐을지 한껏 여자라는 참상이 있었으니 어찌 상스럽지 못함이 이렇게 심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일마다 산산이 깨어져 이게 이제 원문으로는 와해입니다. 와해. 어찌할 수가 없고 병중에도 비통함을 거의 견딜 수 없습니다. 저 자신에게 끝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더욱 스스로 애통해야 할 따름이고 곰핍함이 지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석을 지극한 그 비통함의 아픔을 견뎌내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태계 선생의 인격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자기에게 닥치는 일마다 모조리 와해되는 듯하고 견뎌내기 힘든 고통 속에서 끝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아주 극도의 불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는 존재론적 불안 속에서 존재론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존재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고 친밀성을 획득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그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끝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불안을 기어코 떨쳐내고야 마는 그 초극의 태계 선생의 초극의 의지와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태계의 초인적 의지와 인격의 위대함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월천 조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 학봉 김성일의 기록에 요약하면 태계 선생님의 이제 이 두 분의 기록이 사실은 태계 선생이 좀 이론적으로 동양 철학과 사상적으로 어떻게 결혼과 가족을 바라보셨고 또 실제로 치가 내지 제가 하셨나 가정을 다스리고 운용하시고 경영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건널 제자 할 때 제가 하셨는지 근데 이제 기로 은혜로서 가족들을 은혜로서 어루만져야 되고 의로운 방침으로 가르쳐서 인도해야 되고 관용으로 통솔하면서 건면하고 삼가다 삼강으로 타일러 조심시켜야 되고 집안 안팎에 온화 즐거움을 추구하는 가운데 엄숙 화목 자율성으로 이렇게 이제 경영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질서를 전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사실은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 개념은 요즘 이 오늘날 현대 사회학 이론에서 볼 때도 사회학에서는 이 질서, 이 ORDER 영어로 질서, 가족의 질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친자 관계, 친족 관계가 다 있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게 사실 오늘날의 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 태계 선생님께서 저는 다음에 이론적으로 이 학봉 김성일이 기록한 이 태계 선생님의 가족 친족관을 또 이제 월천 조목도 비슷하게 이렇게 기술했는데 이걸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번 할 때 좀 느꼈습니다만은 그 월천 조목의 기록에는 이 가족끼리 자애로움과 그러면서도 의로움을 추구하고 엄격하면서도 은혜로워야 되고 화목하고 순하면서도 상호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친소 귀천 친하지 못하고 귀하고 천박한 친소 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마땅하게 여기서 이제 공정한 정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월천 조목과 학봉 김성일의 기록 태계 선생의
기존의 가르침의 가족과 결혼에 대한 관점을 이제 정리해 놓은 기록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 뒤에 또 나중에 굉장히 정유일의 기록도 있고 문봉 정유일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핵심은 은혜, 가법, 태계 선생님의 가법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는 이 은혜와 의리 철학이다. 이렇게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 사치스러운 결혼 풍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때도 아마 이 상에다가 혼례식의 상에다가 그 당대의 꽃들을 돈을 많이 들여가 비용을 들여서 많이 요즘 이제 꽃 장식하듯이 그렇게 많이 상화라고 책상에 상자에 꽃 화자 놓는데 그거 필요 없다. 그런 거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이제 혼수. 요즘 여러분들 혼수 때문에 굉장히 그 결혼이 파혼에 많이 이루고 결혼 이후에도 특히 시가댁과 그런 그 며느리 사이에 그 혼수 문제 등등으로 많은 그 갈등과 불화, 서로 미움, 이게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고 해체되는. 그런데 이제 태계 선생님께서 이미 16세기에 이런 그 주장을 혼수품도 자기 가게 사정에 맞게 해야 된다. 아주 간소하게. 이런 것들도 사실은 500년 전에 태계 선생님의 통찰력이시고 주장이신데 이걸 오늘에 되살려 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조선 교육의 선구자이셨던 우리 태계 선생님께서는 가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입니다만은 그게 여러분들 자료집에 54에서 5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님께서는 이제 가학, 자기 가족과 가문의 전통,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왔던가 하는 그런 그 가학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가족과 태계 선생님이 아까 가족 친족간 학봉 김성일과 월천 조목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가족관을 반영하는 것이 이제 가학인데요. 그걸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교육의 핵심 내용을 들어가면 첫 번째는 협동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함께 더불어 하는 교육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하고 또 이제 국제 태계학회처럼 그 태계학 연구회처럼 이렇게 한 15명씩 이렇게 20 모여가지고 함께 공부도 읽고 책을 보고 또 토론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처럼, 그전에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서당도 이렇게 있었지만은 함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서 절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셨는데 태계 선생님께서도 손자, 안도를 비롯한 손자들에게 이 협동학습에,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공부하는 그 공간과 또 함께 공부하는 서로 자극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논어에 여러분들 이문해우 이우보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58쪽에 협동학습에 이제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사람의 기본 도리, 여러분들 58쪽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정말 조선시대 1500년대 중반, 16세기 중반인데요. 이 태계 선생님께서는 남녀를 자기 이제 거기 안도 장손이 이제 거기 첫 번째 아이도 출산해서 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안타까워가지고 아들 준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정말 이제 그 아들하고 딸 구분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님의 그 남녀를, 그러니까 남아선호를 하는 것이 그 당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 흐름인데, 태계 선생님은 그런 사회에서 남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남녀 평등의 그 사상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도에게 보낸 편지, 그때 이제 안도가 서울에 이제 자기
장인이 출사해가지고 장인 집에 가 있을 때 손자를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계 선생님으로서는 정손주신데, 근데 이제 모유가 엄마 저지 부족해가지고 잘 아시는 이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도산에 있는 학봉이라고 하는 종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동시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여종은 젖이 풍부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안도가 그 종을 좀 올려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준엄하게 나무라시면서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감히 너가 그런 생각을 하며 또 그렇게 학덕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올려 보내게 하려고 그렇게 부탁을 하냐. 굉장히 거기 이런데 편지들은 사실은 그 국민들 전체에게 널리 읽혀야 되는 태계 선생님의 소중한 그런 글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요.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또 안도를 너무 지나치게 또 훈계하지만 않으시고, 만약 그럼 그 젖이 부족해가지고 되면 종을 올려 보내되, 그러면 그 갓난 그 아이도 같이 함께 서울에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생명을 존중해서 이 양반과 상놈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 엄마와 아이를 함께 서울로 내가 보내도록 한번 생각을 그럼 한번 협의해보자라고 하시는 합리적 대안, 권도를 이렇게 실천하셨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60쪽에, 그 다음에는 이제 태계 선생께서는 생명 존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극기복례를 강하게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60쪽에 보시면 이제 경을 늘 이렇게 이제 담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상경여빈의 삶을 이제 결혼식 초례에서도 그 뒷날도 강조하셨지만, 이 편지에서도 또한 그러니까 친정손주가 태어나는 한 세대가 지나는 그런 데서도 여전히 일관되게 수미일관하게 강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교육의 핵심 내용 중에 네 번째는 신중한 처신. 늘 너가 신중해라. 태계 선생님의 삶의 온 삶 전체가 신중함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징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중함과 겸손함.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명종 말기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거기 혼란한 정치 상황에서 태계 선생께서 이렇게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국성 중에도. 근데 이제 그 다른 그 정파에서 태계 선생의 그걸 두고 막 진짜 비난하고 막 음해 모략 중상을 하는, 그때 이제 안도가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께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너가 그 성균관에서 할아버지인 나를 비난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온갖 말을 들을 것이다. 그때 너는 그냥 대응하지 말고 침묵을 지켜라. 가만히 있어라. 근데 이제 그때의 정치적 상황도 그랬지만 하여튼 태계 스님께서는 신중한 처신과 겸손한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수양 공부의 근원, 뿌리를 너가 공부해야 된다.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책들보다 그냥 그 유학의 핵심되는, 그래서 이제 중국 송나라 때 유학자들의 글 39편을 직접 뽑으셔가지고 발췌하고 편찬하셔가지고 이 안도에게 그걸 보내고 그걸 가지고 직접 교육시키실 정도로,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준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 또 아들도 교육시키고 합니다만은, 그게 여러분들 그 자료집 63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태계 스님 중요한 게 독서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뭐 인성교육의 부재, 또 뭐 논술 뭐 여러 가지 수능 시험 해가지고 독서 교육, 독서를 뭐 유치원 때부터 그토록 대학 때까지 강조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 학생들이 독서를 잘하지 않는, 억지로 이제 형식적으로 하고, 근데 이제
근데 우리 태계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거기 64에서 65쪽에 보시면 이 안도가 5세에서부터 25세 때까지 약 20년에 걸친 그 독서록이 있습니다. 독서의 그런 천자문에서부터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셨는지 직접 손주에게 거기 독서 목록을 확인하면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계 선생님께서는 이제 숙독, 깊이 그 정독하는 숙독과 복습, 예습 복습을 그토록 강조를 하셨습니다. 65쪽에 나와 있고요. 이 제4장, 약간 이제 그 태계 선생님께서 결혼과 가족, 친밀성에 대한 그 태계 선생님의 사유체계, 그 철학과 사상이 사회학적으로 어떤 오늘날 논의하는 현대 사회학 이론과 어떤 또 관련을 맺나 하는 것은 이제 거기 67에서 68쪽, 69쪽에서는 태계 선생님께서 덕성에 기초한 사랑과 공경의 정신, 호혜와 공경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강조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인성교육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인성교육의 커리큘럼 교과목도 중고등학교 생기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그렇지만은 이 태계 선생님께서 결혼과 가족 친밀성에 대한 철학과 사상의 사유체계를 우리가 참고하면 오늘날 인성교육의 중요한 핵심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71쪽, 69쪽에 나와 있고요. 자료집에 71페이지 1쪽에 가면 태계 선생이 이제 경철학, 본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철학과 사상, 공경의 바탕을 둔 사랑의 법도에 대해서 경철학과 사상의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71페이지에 가면 요즘 이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등 이 새로운 디지털의 세계가 21세기의 전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새로운 뉴 디지털 소사이어티에 대한 논의가 좀 사실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질병, 새로운 질병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과학기술 혁명에 의해서 우리 100세 시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그 앞으로 놀라운 정말 혁명적인 변화의 사회가 저는 이제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존재론적 불안감을 떨쳐내고 존재론적 안정감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친밀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지상의 절대적 과제 앞에서 태계 선생님의 소통, 공감, 철학과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이런 것이 강조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서술하고 있고, 71페이지에 공경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폐쇄적인 이기주의가 이제 편만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태계 선생님의 겸손과 관용, 요즘 말하는 배려와 보살핌, 처근지심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가까운 부모, 형제, 건친에서부터 동시원적으로 맹자의 처근지심에 이렇게 이제 동시원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을 태계 선생님께서도 우선 그 부모, 형제, 친인척끼리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공경하고 사랑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뒤에 이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고 있고, 76페이지에 충서 사상, 충서적 가치 지향과 태도, 겸손, 관용, 배려, 보살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76쪽에 태계 선생님께서는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고 하는 논어의 노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는,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충서 사상의 핵심이 저는 이 기소부력 물시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태계 선생님께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걸 강조하시고,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학 이론에 보면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학자가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 또 선배와 후배에서 모든 관계에서 민주적 관계야말로 가장 건강한 관계이고 오랫동안 지탱된다, 서스테이너블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했었는데, 이 태계 선생님의 이런 이 글들과 주장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태계 선생님이야말로 16세기에 우리 조선에 태어나셨고 또 사셨지만은 이분이야말로 관계의 민주화를 선구적으로 주장하시고 또 실천하셨던 분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이제 마지막 5장에 가서는 태계 선생께서는 위대한 평등주의자이자 여성주의자이고 관계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또 실천하셨고 조선 교육의 선구자이자 창발적인 구현자이다. 그래서 이제 결혼 가족의 위기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한 것인데요. 마지막 여러분들 그 자료집에 결론 부분이 여러분들 자료집에 79페이지에서 이제 시작되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 80조 그 뒷페이지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태계 선생님께서는 여성을 존중하고 처가의 장모나 장인을 지극하게 섬기며 성심 어린 효성을 발휘한다. 태계는 16세기라는 조선사회의 제도적인 한계, 양반사회라고 하는 신분사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분과 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태계 선생님께서 양반제도 또는 이게 그 신분사회를 혁파해버리자, 없애버리고 민주공화국을 창건하자라는 주장은 못하셨지만은 그 제도적인 한계 내에서 신분과 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됨의 존재 자체를 최대한 높인다. 우리 이광호 선생님께서도 책에 태계의 사람 공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찬하신 건데, 그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기울이며 인권을 또한 최대한 존중하고, 그래서 그는 태계 선생님은 인본주의자이자 인권주의자로서 위대한 인격의 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래서 태계 선생님이야말로 16세기적 상황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의 민주화를 진정으로 추구하셨고, 앤서니 기든스의 문명으로 볼 때 이 지상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관계의 민주화를 이룰 때 이제 건강하고 오래 지탱될 수 있는 관계인데, 이 같은 측면에서 태계 선생님도 가족 관계에서도 관계의 민주화를 제창하고 실현하려 하셨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누누이 또 되풀이됩니다마는 손자들의 교육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유학적 원칙으로 교육하셨고, 오늘날 이른바 조선 교육의 선구자이자 창발적 구현자이시며, 그래서 태계 선생님은 16세기 인물이면서도 21세기 미래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결혼과 가족, Sustainable Marriage and Family, 이 시기까지 앞으로 저희가 뭐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계속 건강하고도 평화롭고 평안하게 지속되는 이 막 서로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결혼과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에 태계 선생님께서는 그걸 구성하실, 이론적으로 구성자이자 실천자이시고,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태계 선생의 사유체계와 실천, 그 철학 및 사상은 21세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수용해야 할 하나의 이론적 중거틀이자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81쪽에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위험과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태계 이황의 사유체계, 상경여빈적 공경과 섬김의 가치지향, 경철학과 사상을 위험과 위기 극복의 새로운 중거틀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갖가지 폭력과 중독 그리고 위험 현상들로 가득 찬 이 지상에서 태계 선생의 사유체계와 실천은 그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태계 이황, 태계의 삶과 사랑의 실천은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두에게 캄캄한 어둠 속에
별빛이자 그 북극성으로 작동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확신하고 여러분들과 이런 생각